마트 과일. 코너에 냉장 공기가 유리 진열장 사이로 얇게 흐른다. 주부 A씨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한 손으로 쥐고 다른 손으로 사과 하나를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 반복한다. 손끝에 차가운 껍질에 탄력이 남아있는데 가격표는 무심하게 한 개 5,000원을 박아놓는다. 옆에서 아이는 카트에 매달려 과자 봉지를 흔들고 스피커에선 오늘 한파가 풀린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A씨는 잠깐 휴대폰으로 할인 쿠폰을 뒤적이다가 결국 사과를 내려놓고 냉동 블루베리를 집어든다. 기름값도 내리고 환율도 진정세라는데 왜 유독 농산물 가격만 미친 듯이 뛰는 걸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진다. 뉴스는 늘 같은 결론을 내린다. 기후 탓, 작황부진, 예외적 변수. 하지만 매대 앞에서 체감되는 건 변수보다 구조다. 아침에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 숫자는 내려갔고 온라인 쇼핑앱에선 수입 과일이 쿠폰으로 쏟아지는데도 국내 사과만 유독 단단한 가격을 고집한다. A씨가 블루베리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 사과의 값은 더 이상 비싼 과일이 아니라 가계부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신호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추적을 시작한다. 사과가 비싸진 것이 정말 하늘의 변덕 때문인지 아니면 농민의 땀과 소비자의 지갑 사이 어딘가에서 가격을 불려놓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이 왜 늘 같은 통로를 지나 같은 곳에서 멈추는지. 아씨가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매장 바닥에 반짝이는 타일 위로 장바구니 바퀴가 짧게 끽끽 소리를 낸다. 그녀는 블루베리 봉지 옆에 우유와 달걀을 조심히 눕혀 담고 영수증을 받자마자 길게 늘어난 숫자들 사이에서 사과 항목을 무의식적으로 찾는다.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는다. 집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장을 풀고 나면 사과는 늘 하던 대로 아이 도시락 칸을 채우는 역할을 못하고 대신 냉동 과일이 요거트 위에 쏟아진다. 이렇게 한 가정의 식탁이 바뀌는 동안 농가의 창고에선 사과 상자가 쌓이고 트럭은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 도매시장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곳에서 가격이라는 단어가 날씨보다 더 차가운 규칙으로 재정의된다. 농민이 받는 값과 우리가 내는 값 사이에는 단순한 운송비가 아니라 여러 겹의 수수료와 마진이 층층이 얹힌다. 우리는 흔히 농산물 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로 설명하지만 그 그래프의 가운데에는 경매라는 제도가 있고 그 경매의 목줄을 쥔 곳이 누구인지에 따라 숫자의 궤적이 달라진다. 소비자는 매대에서 훈연원을 마주하고 농민은 출하 전날까지도 얼마를 받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불확실성은 자연이 아니라 시장 설계에서 나온다. 더 묘한 건 같은 시기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물류비가 내려가도 사과만은 내려올 때가 되면 마치 바닥이 있는 것처럼 멈춰 선다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모든 걸 설명해 준다면 왜 가격의 상단은 쉽게 깨지는데 하단은 좀처럼 열리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단순하다. 사과를 둘러싼 이 통로에서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그 규칙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챙기는가? 그리고 그 안정성이 왜 농민과 소비자에게만 변동성으로 돌아오는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매시장 입구엔 헤드라이트가 길게 늘어선다. 운전기사는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장갑 낀 손으로 출하표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트럭 적재한 문이 열리자 사과 상자에서 올라오는 달큰한 냄새가 겨울 공기와 섞여 잠깐 따뜻하게 번진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경매장에선 사과가 과일이 아니라 물량으로 불린다. 번호가 찍힌 상자들이 줄지어 놓이고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 이 과정이 투명한 경쟁이라면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려는 건 경매 자체가 아니라 경매를 운영하는 구조다. 여기서 핵심은 도매법인이라는 존재다. 시장 안에서 출하 물량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받아 경매를 열고 거래를 중개하는 몇몇 법인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농민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순간부터 수수료 체계가 정해지고 낙찰가가 높아도 중간 비용이 적층되면 실수령액은 기대와 다르게 줄어든다. 반대로 낙찰가가 낮을 때는 그 낮음이 그대로 농민의 몫으로 내려앉는다. 이 비대칭은 리스크는 생산자에게, 안정적 수익은 중개자에게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경매장 출발선에서 이미 여러 번 이름이 바뀐다.
낙찰을 받은 중도메인의 계산이 붙고 포장과 선별, 소매 유통의 마진이 덧칠되며 최종 가격표가 완성된다. 이렇게 복잡해진 경로는 책임을 흐린다. 누가 가격을 올렸는지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그 틈에서 기후 탓이라는 설명이 가장 손쉬운 알리바이가 된다. 그런데 정말로 알리바이일까? 만약 구조가 경쟁적이었다면 수수료와 마진은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가격 급등이 발생했을 때도 충격은 더 넓게 분산됐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구체화한다. 도매시장 경매를 지배하는 이 독과점 구조가 사과 한 알 5,000원의 진짜 출발점인지. 취재진이 경매장 뒤편 사무실 문을 열자 히터 바람에 종이 냄새가 섞여 나온다. 벽에는 출하 물량표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엔 커피가 식어 검은 원을 남긴다. 우리는 한 도매법인의 정산 내역을 따라가며 숫자들이 어디서 불어나는지 본다. 농민에게는 경매 결과가 곧 생계의 체감 온도지만 법인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처리량이 곧 수익의 리듬이다. 여기서 구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격의 문을 열고 닫느냐에 있다. 경쟁이 치열하면 중개 비용은 눌리기 마련인데 가락시장 안에 몇몇 도매법인은 물량의 관문을 쥔 채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쌓아 올린다. 이 안정성은 외부 충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작진이 모니터에 주요국 사과 1kg 가격 비교를 띄우자 한국의 점이 유독 위쪽에 떠 있고 다른 나라에선 사과가 일상 과일인 반면 한국에선 선물처럼 취급되는 이유가 기후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다. 더 놀라운 건 도매시장 법인 영업이익률 추이를 겹쳐놓았을 때다. 소비자 가격이 요동치던 시기에도 중개구조의 수익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보인다. 누군가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누군가는 같은 폭풍을 방패 삼아 더 단단해지는 셈이다. 취재 노트엔 이런 문장이 적힌다. 농민은 하루 해가 다르게 나무를 관리하지만 가격 결정의 순간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트의 가격표 한 장으로 돌아와 A씨의 손끝을 멈추게 만든다. 우리가 다음으로 확인할 건 이 적층된 마진이 실제로 어디에서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그 층을 쌓는 방식이 왜 지금까지도 정상으로 취급되어 왔는지다. A씨는 저녁에 남편과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펼쳐놓고 사과가 왜 이래? 라는 말을 툭 던진다. 남편은 물을 한 잔 마시며 올해 날씨가 이상하대 라고 답하고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 이 짧은 결론이 바로 구조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다. 원인이 하늘에 있으면 책임은 땅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출하 농민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뉴스는 비 온 날만 말하는데 저는 비 안 와도 늘 같은 문을 통과해야 해요. 라고. 그 문은 도매시장 안쪽에 있고 그 문을 지나면 사과는 생산자의 이름을 잃고 번호표가 된다. 경매가 끝나고 정산서가 나오기까지. 농민은 자신이 만든 가치가 어떤 경로로 나뉘는지 세세히 알기 어렵다. 반면 유통 단계마다 붙는 비용은 명분을 갖는다. 선별비, 하역비, 포장비, 운송비, 판매 관리비. 그리고 각 단계가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관행으로 서로를 보호한다. 결국 소비자가 보는 가격은 단일한 숫자지만 그 숫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합의의 힘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매법인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관문으로서 협상력과 정보력을 갖고 중도매인은 시장 내부 네트워크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반면 농민과 소비자는 각각 끝단에 흩어져 있어 가격 신호를 바꾸기 어렵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수많은 참가자가 경쟁하며 효율을 만드는 공간이지만 현실의 사과 시장은 몇 개의 채널이 병목을 형성하며 비용을 고정시키는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도 환율이 안정돼도 체감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충격이 올 때는 공급 쇼크라는 말로 급등을 정당화하고 안정될 때는 구조의 고정비가 하단을 받치며 가격을 붙잡는다. A씨가 사과 대신 블루베리를 고른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이 병목 구조가 가게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도매시장 한쪽에서 만난 중도매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과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돈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의 말투엔 죄책감보다 시스템에 대한 체념이 섞여 있다.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가격에 운송과 선별,
보관 비용이 붙고 거래처로 넘길 때는 리스크를 고려한 마진이 더 씹혀진다. 누가 한 단계만 욕심을 부린다고 설명하기엔 각 단계가 서로를 근거로 삼아 가격을 쌓는다. 우리는 그 층을 하나씩 분해해 본다. 첫 층은 경매 수수료다. 출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떼이고 이 비율은 농민에게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두 번째 층은 정보의 비대칭이다. 경매장 내부에선 시세 흐름과 물량 상황이 빠르게 공유되지만 생산지에서는 그 정보가 늦게 도착하거나 단편적으로 전달된다. 세 번째 층은 유통의 복잡성이다. 같은 사과가 대형마트로 가느냐, 동네 과일 가게로 가느냐에 따라 포장 규격과 납품 조건이 달라지고 그 조건은 추가 비용으로 환산된다. 이 모든 층이 합쳐져 최종 가격표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누가 이 복잡성을 설계하고 유지하는가다. 경쟁이 강하면 단순화가 일어나고 비용이 내려가지만 독과점적 병목이 존재하면 복잡성은 오히려 장벽이 된다. 장벽은 진입을 막고 기존 참여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한다. 화면에 다시 주요국 1kg 가격 비교를 띄우면 한국은 단지 더 비싼 게 아니라 변동폭도 크다. 소비자는 비쌀 때만 기억하고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정상화라는 단어로 만족하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하지만 도매시장 법인 영업이익률 추이에서 보이는 건 가격이 출렁이는 와중에도 중개구조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방어된다는 사실이다. 이때 기후위기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된다. 비가 오면 어쩔 수 없다가 되고 비가 그치면 이제 나아질 것이 된다. 그런데 A씨가 마트에서 체감한 건 나아짐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5,000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다. 우리는 다음으로 이 구조가 왜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따라갈 것이다. 해가 뜨기 전 가락시장 주차장에선 택배기사들이 손을 비비며 담배 연기를 뿜고 사무동 복도에선 한 손에 서류철을 든 직원이 출근 도장을 찍는다. 밖에선 상자들이 옮겨 다니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정작 가격을 좌우하는 결정은 조용한 회의실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만난 한 관계자는 제도는 공정하다고 말하면서도 바꾸려면 다 같이 손해를 봐야 한다. 는 문장을 덧붙였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이 함정이다. 누군가에게 손해는 일시적이고 누군가에게 손해는 생존의 문제다. 도매법인이 쥔 경매 운영권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시장의 출입구이고 출입구를 가진 쪽은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소비자와 농민이 서로의 얼굴을 모른 채 끝단에 흩어져 있는 동안 중간의 병목은 자신을 필수 기능으로 포장하며 독과점을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굳힌다. 화면을 조금만 넓혀보면 이해관계는 더 촘촘하다.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과 법인, 중도메인의 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관행과 규정으로 맞물려 있고 그 사이에서 기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방패가 된다. 취재진이 한 회의 자료를 넘기자 수수료 조정 논의는 늘 현장 혼란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서 있었고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은 결국 현장을 독점한 쪽의 안정을 지켜주는 장치가 된다. 그날 오후 A씨는 동네 과일가게 앞에서 한 알에 4,800원이라는 다른 가격표를 보지만 싼지 비싼지보다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가 더 낯설다. 시장이 효율을 만든다고 배웠던 기억과 달리 이곳에서는 불확실성이 생활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구조는 그 불확실성 위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사과가 비싼 이유를 하늘에서 찾는 동안 땅에서는 누군가가 규칙을 유지하는 편이 더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숫자를 다시 붙잡는다. 감정의 억울함이 아니라 구조의 증거로 가기 위해서다. 자료 화면에는 주요국 사과 1kg 가격 비교가 뜨고 한국의 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구간에서 오래 머문다.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생활재가 프리미엄 상품처럼 거래되는 시간의 길이가 문제라는 뜻이다. 동시에 도매시장 법인 영업이익률 추이를 놓으면 소비자 물가가 요동치던 해에도 수익률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는 구간이 눈에 들어온다. 가격 변동의 충격이 시장 참가자 전체에 고르게 분산된다면 중간 단계의 수익성도 함께 출렁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변동성은 끝단으로 흐르고 병목은 완충제가 된다. 우리는 이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만 부르면 안 된다. A씨의 냉장고에서 사과가 사라지고 농민의 창고에서 상자가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한 농민은
올해는 작황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정산이 기대만큼 안 나왔다고 말한다. 반면 소비자는 같은 시기 사과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느낀다.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중간에서 값이 재배열되는 공간이다. 경매가 투명한 가격 발견이라면 낙찰가 변화가 소비자 가격에 비교적 선형으로 반영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와 마진이 탄력적으로 붙으며 선형을 깨뜨린다. 특히 가격이 오를 때는 희소성이 빠르게 반영되고 내려갈 때는 비용이 느리게 내려앉는다. 이 비대칭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화면에선 경매장 손짓과 계산서의 작은 글씨가 교차 편집되고 내레이션은 묻는다. 이 시장이 정말 공공의 가격을 만드는 장치라면 왜 소비자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놀라고 생산자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체념하는가?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유지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본다. 가락시장을 나와 한강변 도로를 달리면 빌딩 숲과 달리 과일 상자에 적힌 송을씨가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 우리는 가격을 올린 악당을 찾는 게 아니라 악당이 없어도 비싸질 수 있는 구조를 해부하는 중이다. 도매법인의 독과점은 대개 효율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물량을 한데 모아야 거래가 원활하고 경매가 있어야 공정하며 중간 단계가 있어야 품질이 유지된다는 논리. 그런데 효율은 경쟁이 있을 때만 효율로 작동한다. 경쟁이 사라지면 효율은 고정비가 되고 고정비는 결국 소비자 가격의 바닥을 끌어올린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유통업체 담당자는 도매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소매도 바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반영이 언제나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올라갈 때는 당일에도 가격표가 바뀌고 내려갈 때는 재고와 계약을 이유로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린다. 이 시간차가 바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노의 원천이다. A씨는 지난 겨울 사과가 비쌀 때 아이에게 오늘은 귤로 하자 라고 말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말이 반복되자 아이는 사과를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생활 속에서 사치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든 건 기후의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시장의 병목이 만든 가격의 관성이다. 우리는 이제 묻는다. 왜 농민은 더 직접 팔기 어렵고 소비자는 더 직접 살기 어려운가? 온라인 직거래가 늘었다고 해도 대량 물량과 표준화된 유통은 여전히 도매시장에 묶여 있고 그 묶임은 제도와 관행을 핑계로 단단해진다. 결국 사과의 값은 자연이 만든 곡선 위에 제도가 만든 레일을 얹어 달리는 셈이다. 그리고 그 레일을 소유한 쪽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의 수익 구조를 지킨다. 다음 본문에서는 이 레일을 따라붙는 수수료와 마진이 어떻게 정상으로 굳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 정상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지 찾아간다. 도매시장 근처 식당에서 취재진은 새벽 손님들로 가득한 테이블 사이에 앉는다. 김이 오르는 국밥 그릇과 함께 계산서가 나온다. 여기서도 숫자는 조용히 사람을 지배한다. 중도매인들은 수수료는 원래 그런 것이라 말하고 도매법인 직원들은 규정대로다라고 답한다. 그 사이에 있는 원래와 규정대로가 바로 정상의 이름이다. 정상은 대개 누군가에게 편리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된다. 우리는 여러 정산서와 거래 내역을 비교하며 반복되는 항목들을 본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항목들이 왜 질문받지 않는가다. 수수료 체계는 한 번 굳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꾸는 순간 누군가의 이익이 명확히 줄어들고 줄어드는 쪽은 자신을 보호할 언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 품질 관리, 현장 혼란 방지 같은 말들이 그렇다. 하지만 안정이 누구의 안정인지 묻는 질문은 늘 빠진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도 중간 단계의 비용 구조는 필요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농민이 손해를 봐도 작황 탓이란 말로 설명된다. 그러는 동안 A씨는 마트에서 과일 코너를 스쳐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사과 앞에서 멈추는 대신 냉동 코너로 직진하고 장바구니에는 저장성이 좋은 대체재가 쌓인다.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언젠가 가격도 내려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는 필수와 대체 가능 사이를 오가며 그때그때 가장 비싼 자리로 밀려난다. 이 흐름은 단순한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가격 신호가 왜곡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시장의 역할은 희소성을 전달하는 것인데
병목 구조는 희소성을 확대하거나 지연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재가공한다. 그래서 사과의 가격은 하늘이 만든 변동보다 제도가 만든 관성에 더 오래 머문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관성이 정책과 규제,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이름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즉 왜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는지 파고들 것이다. 취재진이 관련 회의록과 감사 자료를 넘기며 가장 자주 만나는 단어는 의외로 공공이다. 도매시장은 공영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고 그 이름은 시민에게는 신뢰의 표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공성은 소유 형태가 아니라 작동 방식에서 결정된다. 시장이 공영이더라도 운영권과 정보, 거래의 관문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결과는 민간 독점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도매법인 선정과 갱신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전문성과 안정성의 논리를 추적한다. 안정성은 언제나 좋은 말이지만 경쟁이 부족한 안정성은 가격의 탄력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탄력성을 잃은 가격은 소비자가 숨쉴 구간을 지우며 생활비를 고정비처럼 만든다. A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의 오르막 계단을 오를 때 그녀는 사과 한 알을 사지 않은 선택이 이렇게 거대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 다만 체감은 남는다. 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더딜까? 라는 의문,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도매시장 구조를 병목이 제도화된 형태라고 표현했다. 병목은 한 번 생기면 모두가 그 병목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산자는 그 경로에 맞춰 출하를 준비하고, 중간 단계는 그 경로에 맞춰 비용 항목을 세분화하고, 소매는 그 경로에서 나온 가격을 기준으로 판을 짠다. 이렇게 되면 다른 유통 경로가 성장할 여지가 줄어들고, 대안이 약하면 병목은 더 강해진다. 결국 소비자는 경쟁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농민은 가격 협상력을 얻지 못한다. 공영이라는 간판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가격은 여전히 소수의 손짓과 규정의 문장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실제 대안이 무엇인지, 직거래와 온라인 플랫폼, 산지 조직화가 왜 기대만큼 힘을 못 쓰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다시 어떻게 도매시장 병목을 강화하는지 따라갈 것이다. 카메라는 산지의 작은 선별장으로 이동한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사과가 굴러가고 작업자는 흠집난 과일을 재빨리 골라낸다. 한쪽 벽엔 온라인 직거래 포장용 박스가 쌓여 있지만 출하 물량의 대부분은 여전히 도매시장 행위다. 직거래가 대안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왜 농민은 다시 그 문으로 돌아갈까? 이유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규모와 표준의 문제다. 대형 유통은 일정한 물량과 규격, 납기와 클레임 대응을 요구하고 농가가 홀로 그 요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산지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직화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누가 먼저 부담할지 합의가 어려우면 결국 가장 익숙한 경로로 회귀한다.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배송과 반품, 고객 응대는 농산물이 신선하다는 장점을 불만이라는 리스크로 바꿔놓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시스템이 없는 농가는 도매시장이라는 완충지대를 선택한다. 문제는 이 완충이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중간 비용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산지 직송이 더 싸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포장과 배송, 플랫폼 수수료가 붙으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렇게 대안이 흔들리면 병목은 더 단단해진다. A씨가 가끔 인터넷에서 산지 사과를 주문해보고도 생각보다 싸지 않네 라고 말하며 다시 마트로 돌아가는 순간 구조는 또 한 번 자신을 증명한다. 결국 도매시장 경매 독점 구조는 단지 나쁜 중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 경로를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과 맞물려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바꾼다. 도매시장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왜 그 안의 경쟁과 투명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소비자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음 본문에서 구체적인 해법의 윤곽을 잡아본다. 해법은 언제나 간단한 구호로 팔리지만 현실은 숫자와 이해관계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바꾸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한다. 첫째는 정보다. 경매장에서 형성되는 시세와 물량 흐름이 생산지와 소비지에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전달되면
가격은 적어도 깜짝 놀람에서 벗어난다. 둘째는 경쟁이다. 도매법인의 역할이 필수라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실제로 경쟁하도록 설계돼야 하고 수수료 체계도 경쟁의 압력을 받아야 한다. 셋째는 대안 경로의 규모화다. 직거래가 의미 있으려면 몇몇 성공 사례가 아니라 표준화된 물류와 품질 기준, 산지 조직의 협상력이 함께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은 늘 프리미엄 소량으로 남고 도매시장의 병목은 대량의 기본값으로 남는다.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반복된 말은 가격은 결국 제도가 만든다였다. 기후위기가 변수라면 제도는 그 변수를 어느 쪽이 더 크게 맞는지 결정하는 방패다. A씨가 다시 마트에 가서 사과를 집어들 때 그녀가 기대하는 건 놀라운 가격 인하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한 알이 5,000원이 되든 2,500원이 되든 그 변화가 어떤 규칙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면 선택은 덜 불안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규칙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규칙은 소문과 뉴스 헤드라인으로 채워지고 그 헤드라인은 다시 기후 탓을 반복한다. 우리는 이 다큐의 시작에서 말했던 그 문장을 기억한다. 기후는 알리바이일 수 있다. 진짜 범인은 농민과 소비자 사이를 가로막은 독과점적 경매 구조와 적층된 유통 마진일 수 있다. 다음 본문에서는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개혁의 속도를 늦춰왔는지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어간다. 몇 해 전 가격 급등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유통 개선이라는 말은 회의실마다 붙었지만 현장에선 체감이 작았다. 우리는 당시 기사와 공청회 기록을 따라가며 왜 변화가 느렸는지 본다. 핵심은 책임의 분산이다. 도매법인은 경매로 가격이 결정될 뿐이라고 말하고 소매는 도매 가격을 따라갈 뿐이라며 손을 뗀다. 정책은 시장 자율과 공공 안정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그 사이에서 비용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기존 구조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주체일수록 목소리는 크고 조직은 단단하다. 반대로 농민과 소비자는 피해를 같이 겪어도 흩어져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 힘의 비대칭이 개혁을 지연시킨다. 취재진이 만난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 기능이 무너지면 혼란이 온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혼란이 두려워 바꾸지 않은 결과가 이미 생활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A씨의 집에선 사과 대신 냉동 과일이 기본값이 되고 농가에선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다. 는 체념이 쌓인다. 결국 혼란은 피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가된 것이다. 화면은 경매장의 손짓과 마트의 가격표를 교차하며 묻는다. 공공성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관행과 이해관계를 보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만약 도매시장 법인 영업이익률이 큰 충격 속에서도 방어되는 동안 소비자 가격은 급등했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장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다음 본문에서는 이 장치가 수수료와 규정의 형태로 어떻게 고착화됐는지, 그리고 그 고착을 흔들 수 있는 작은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찾아간다. 균열은 거대한 개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한산지 조합이 자체 선별과 공동 판매를 확대하려다 겪은 과정을 따라가며 구조가 어떻게 저항하는지 본다. 조합은 직접 팔면 더 남는다. 는 계산으로 출발했지만 막상 대형 거래처와 협상하는 순간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납기 지연이 생기면 누가 손해를 볼지, 품질 클레임이 들어오면 누가 대응할지, 물량이 흔들리면 누가 물지, 도매시장은 그 책임을 여러 주체로 분산시키며 완충해왔고 그 완충은 동시에 수수료를 정당화해왔다. 조합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면 물류와 고객 대응까지 시스템을 갖춰야 했고 초기 비용은 생각보다 컸다. 그래서 조합 내부에선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냐는 반발이 생겼고 결국 일부 물량은 다시 도매시장으로 돌아갔다. 구조는 이렇게 대안의 실패를 먹고 산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병목은 더 필수가 된다. 하지만 같은 조합에서 눈에 띈 변화도 있었다. 경매 시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출하 시기를 분산시키고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을 표준화하려는 시도,
이 작은 조정이 농민의 협상력을 조금씩 키운다.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면 수수료와 마진의 당연함도 질문받기 시작한다. A씨의 동네에선 소비자들이 공동구매로 산지 사과를 나눠 갖는 모임이 생겼고, 사람들은 배송 박스를 열며 왜 마트보다 크게 싸진 않지? 라고 투덜대면서도 적어도 어디서 왔는지는 알겠다고 말한다. 이 알겠다는 감각이 중요하다. 구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격 인하가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다. 그 순간부터 중간 단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와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 본문에서는 이 설명의 자리에 숫자 대신 알리바이가 들어오는 방식, 즉 기후라는 이야기로 구조가 어떻게 방어되는지 더 치밀하게 해부해 본다. 뉴스 화면에 비친 사과밭은 늘 비바람에 흔들린다. 낙과가 떨어지고 농민이 한숨 쉬는 장면이 반복되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린다.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기후는 원인이 아니라 이야기의 장치로 더 자주 쓰인다. 가격이 오를 때는 기후가 즉시 등장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기후가 조용히 사라진다. 그 사이에서 구조는 설명을 피한다. 우리는 한 해의 기상 데이터와 출하량 변동, 그리고 도매시장 낙찰가 흐름을 나란히 놓고 본다. 날씨가 나빴던 주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낙찰가가 급등한 구간과 소비자 가격표가 5,000원으로 고정된 기간이 항상 정확히 겹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표는 한번 올라가면 관성처럼 오래 남는다. 이 관성의 배경에는 비용이 이미 올라갔다는 말이 붙고, 그 비용은 구체적으로 분해되지 않은 채 통째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A씨는 SNS에서 사과는 이제 금사과라는 농담을 보고 웃지만 웃음 뒤엔 포기가 남는다. 포기는 시장의 가장 안전한 소비자 반응이다. 항의 대신 적응, 질문 대신 대체제. 그리고 그 적응이 지속될수록 구조는 손댈 필요가 없어진다. 농민도 마찬가지다. 기후 탓이 반복되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된다는 체념이 강화되고, 체념은 조직화의 동력을 약하게 만든다. 결국 기후라는 알리바이는 양쪽 끝단의 의지를 깎아 중간의 병목을 보호한다. 우리는 여기서 말한다. 기후 위기는 분명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가격 폭등의 전부는 아니다. 구조를 가리지 않기 위해 기후를 핑계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도매시장으로 돌아가 경매 독점 구조가 어떤 순간에 가격을 증폭시키는지, 손짓 하나가 어떻게 1kg당 가격 곡선을 꺾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경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소리는 크지 않은데 공기가 묘하게 팽팽하다. 바닥엔 젖은 상자 자국이 남아있고 경매사 옆 전광판 숫자가 1초마다 깜빡이며 사과의 운명을 갈아치운다. 출하 농민은 멀찍이 서서 손에 쥔 모자를 비틀고 휴대폰 메모장에 낙찰가를 적지만 그 숫자가 자신의 손에 얼마로 돌아올지는 바로 계산되지 않는다. 경매는 원래 가격 발견의 장치라고 배웠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건 가격만이 아니다. 누가 정보를 먼저 갖는지, 누가 물량을 쥐고 있는지, 누가 서로 눈빛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함께 드러난다. 어떤 날은 상자가 많아도 몇 번의 손짓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어떤 날은 물량이 적지 않아도 오늘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돌며 호가가 가볍게 뜬다. 그 순간 수수료는 변동하지 않고 고정된 비율로 따라붙으며, 낙찰가의 변동은 농민에게는 불확실성으로,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표의 이유로 번역된다. 중도매인은 비싸게 받았으니 비싸게 팔아야 한다. 고 말하며 마진을 얹고, 소매는 도매가가 이랬다는 한 줄로 책임을 정리한다. 이렇게 경매 한 번의 파동이 유통의 여러 층을 지나며 증폭될 때 사람들은 기후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 증폭 장치의 스위치는 현장 안에 있다. A씨가 다음 주 마트에서 다시 사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그 망설임의 뿌리는 나무가 아니라 이 전광판과 손짓 사이에 놓여있다. 다음 본문에서는 이 손짓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서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왜 시장 전체의 가격을 올라갈 때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느리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밀어붙인다. 가격이 올라갈 때, 빠르고 내려갈 때 느린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성이다. 경매장에서 한번 형성된 높은 낙찰가는 즉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유통 단계마다 어쩔 수 없는 원가로 재포장된다.
반대로 낙찰가가 내려가는 날엔 기준이 쉽게 갱신되지 않는다. 재고, 계약, 품질 등 그럴듯한 이유들이 줄줄이 붙고 그 이유들은 대부분 검증이 어렵다. 검증이 어렵다는 건 비용의 정당화가 쉽다는 뜻이다. 이때 도매법인은 자신이 가격을 만든 게 아니라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개라는 말은 권력을 책임에서 분리해준다. 하지만 중개가 독과점적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하 물량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면 그 통로는 가격 발견을 넘어 가격의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가 된다. 밸브를 쥔 쪽은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가격 변동의 화살은 농민과 소비자 쪽으로 날릴 수 있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 영업이익률 추이에서 보이는 방어가 가능해진다. 변동성은 흩어져 약한 쪽에 쌓이고 수익성은 모여 강한 쪽에 남는다. A씨의 선택이 블루베리로 옮겨가는 동안 시장은 조용히 적응하고, 적응은 개혁의 긴급성을 낮춘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온 길을 되짚으면 한 알 5,000원은 기후의 결과이기 전에 구조의 결과다. 경매 독점 구조와 수수료 체계, 그리고 복잡한 유통 마진의 적층이 만들어낸 숫자다. 이 다큐가 말하고 싶은 건 사과를 싸게 팔라는 감정이 아니라 사과를 정상적인 생활재로 되돌리는 규칙을 다시 쓰자는 요구다. 규칙이 바뀌면 기후가 흔들어도 가격은 덜 폭주하고 소비자는 덜 불안해지고 농민은 덜 체념한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이 밸브를 공공의 이름으로 계속 잠가둘 것인가? 아니면 투명성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 것인가?